사실 10월, 11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위험합니다. 혈관계의 변화가 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동을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혈압 체크를 자주 해야 되고요. 너무 갑자기 혈관에 변화를 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행동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지인 중에 벌써 몇 해가 됐는데 한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밤에 술을 한잔 하시고 새벽에 일찍 사우나를 가셨다가 탕 안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우리 동네 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이라는 1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뇌신경계 척추관절 환자들 보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환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사실 10월, 11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혈관계의 변화가 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혈압 체크를 자주 해야 되고요. 너무 갑자기 큰 혈관의 변화를 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행동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추운데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포금한 다음에 사우나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제 지인 중에 벌써 몇 해가 됐는데 한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밤에 술을 한잔 하시고 새벽에 일찍 사우나를 가셨다가 탕 안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맞는 아주 안타까운 예인데요. 그런 현상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추워지는 12월 이후 특별히 조심할 것이 또 있다면요? 운동을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웜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와 똑같은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이 좀 뜨끈뜨끈해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낄 정도로 서서히 올리신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또 쿨다운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의사들이 아마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특히 더 뇌혈관계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혈압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가 중요한 치명적인 뇌출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문제들인데 같이 한번 짚어보면요. 혈압관리, 술, 담배, 그리고 건강검진, 생활습관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미만입니다. 미만. 그런데 대부분 낮은 혈압이 내가 제일 낮았을 때 130에 80 정도 되면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평소에 150, 160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건강검진에서도 분명히 혈압이 높으니까 의사하고 상담하라고 했는데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순간에 조금 더 안 좋아지셨을 때 덜컥 고혈압성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걸 미리 막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혈관을 평소에 나쁘게 하는 큰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흡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찍어야 되잖아요. 주관식도 그런 문제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흡연 쓰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 정도로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절대 흡연은 당장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꼭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 음주, 술입니다. 술 마시면 혈압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아니면 술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폭음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단 한 잔의 술도 안 좋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예전에 와인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단 한 잔의 술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피검사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이런 건 기본이고요. 뇌와 관련해서 어떤 검사를 하면 좋으냐?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것은 MRI와 함께 MRA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A는 뇌 혈관을 뜻하는 약자인데요. 혈관계를 미리 봐서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관 문제는 혈관이 어디가 좁아진다든지 협착, 아니면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뇌동맥류 이런 것들이 미리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덜컥 터지기 전에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검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검사 기술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는 확률이 매우 떨어졌는데, 요즘은 MRA 검사하고 발견이 돼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아서 터지기 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MRA 검사 한번 꼭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뇌검사 MRA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검사 항목인가요?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건강검진 항목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MRA가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언젠가는 뇌 MRA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항목에, 특히나 뭐 생애 전환기라든지 이럴 때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경이 뇌출혈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여성분들이 대체로 남자보다 혈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주위에도 보면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가 폐경기부터입니다. 폐경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남녀 공이 다 위험하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특정 시기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경되기 전에는 여성분들이 왜 남자보다 혈관이 더 건강하냐 하면, 여성 호르몬이 이런 혈관계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혈관에 좋은 작용을 해서 남자분들에 비해서 혈압 문제도 없고 혈관도 비교적 깨끗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면 그게 급속히 무너지기 때문에 갑자기 고혈압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산부인과 의사, 내분비내과 의사가 아니지만 그 시기쯤에 여성 환자들이 오면 꼭 호르몬 보충요법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생리와 두통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두통 환자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을 때 생리하고 두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거의 한 반쯤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성분들이 생리하고 관련 있는 두통이 있다 그러면 꼭 고려해 봐야 될 것이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역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아서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 이런 식으로 쭉 편두통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리와 관련 여부와 함께 부모님 중에 편두통이 있었는지 두통이 있었는지 제가 꼭 물어보는 편입니다. 원인 모를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통증이라는 게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사가 통증이 뭔지 이해를 하더라도 또 그것을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쉽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도 크고요.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알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의사가 이 병을 잘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인을 못 찾았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의사들이 원인을 놓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를 보면 환자가 혈관계 이상 모야모야병이라는 걸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 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의정 사태로 전공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서둘러서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고 저한테 소독을 받으러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뇌 이상이 없다, 수술 잘 됐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뇌 CT도 다시 찍어봤습니다만 괜찮더라고요. 근데 통증의 양상을 가만히 들어보니 후두부 위주의 통증이고 목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라서, 목을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목에서 인대가 딱딱해져서 신경을 자극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해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통증이라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연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보고 세심하게 지켜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려면 환자분들도 의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통증을 찾는 과정은 마치 스무고개 같아서
이 범인들을 하나하나씩 원인이 될 만한 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잘 주시려면 본인도 평소에 이 통증이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뭐랑 관계가 있는지, 통증의 양상이 어땠는지, 빈도는 어떤지, 강도는 어떤지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병원 진료하러 오실 때 의사한테 충분히 알려주시면 의사들이 돌팔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일하는 도중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추천 동작이 있을까요? 자, 이 내용도 제가 진료 중에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 가르쳐 주는 겸 저도 스트레칭 하는 겸 해서 자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하려면 결국 상체밖에 안 될 텐데 특히 대부분 제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목, 등, 어깨 이쪽이죠.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흔한 경우가 노트북 작업 많이 하시는 PD님 같은 분들 많은데요. 특히 제가 있는 이 김포 지역은 방송국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작업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면 제일 좋은 매우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W자로 만들어 보세요. W자로 만드는데 양쪽 견갑골을 가능하면 가운데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쪼아준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제자리로 왔다가 지그시 또 하늘로 쳐다보고 보통 요걸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또 한 45도 정도 돌려서 또 이쪽 방향으로도 같이 해주고 또 한 10번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10번 정도 해주고 보통 하다 보면 어느새 이 힘이 줄어들어서 견갑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잘 쪼아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목을 각 레벨을 골고루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어느새 좀 풀려 있는 걸 느낍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증가했다. 특히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했다. 치매 환자들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향해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병에 뇌 관련 질환에 걸릴 만한 그런 연령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몰랐을 만한 병들이 건강검진이나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뇌 관련해서 MRI, MRA 검사 같은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 질환들이 미리미리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좋은 측면도 있는데요. 급성기 치료가 아주 잘 되면서 그런 분들이 오래 생존해 계시다 보니 또 그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치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치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치매 관련 환자들 관리가 잘 되고 병이 잘 등록이 되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병들이 잘 치료가 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성적은 더 좋아졌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검진이 잘 되고 있다 하셨는데 건강검진을 늦게 하거나 빨리 해서 발견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을 기억이 나는데요. 50대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고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도 엄청 길고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늘 피곤하고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날은 큰 맘 먹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 했더니 최근에 몇 번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근처 의원을 갔더니 아마도 제일 흔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흔한 실신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하고 지내오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고 제대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다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뇌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래서 제가 뇌 CT를 찍고 뇌파 검사를 했더니 간질파, 뇌전증과 관련된 뇌파 파형이 나오고 뇌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으로 연계해서 수술을 하러 보내드렸고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은 교모세포종이라는 악성 뇌종양으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리미리 검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요즘에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뇌혈관이 보이도록 CT를 찍어 봤더니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뇌동맥류는 터지고 나면 너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병인데 미리 발견만 하면 요새는 뇌혈관 안을 통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 코일 색전술이라는 치료로 뇌혈관 내 시술 또는 수술로 충분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해서 고맙다고 다시 치료 잘 되고 나서 저를 찾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혈액형별로 주의할 뇌질환이 따로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굳이 따져보면 A형, AB형에서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 일어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들의 결과가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지침, 국가에서 만든, 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혈액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액형보다 훨씬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이런 널리 알려진 위험 요소들이 훨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혈액형을 따져서 미리 겁을 먹는다든지 나는 해당 혈액형이 아니니까 안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10배 이상인 환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자, 뇌혈관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랑 아주 조그만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는 경우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혈관이 흔히 터지는 것은 미세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실핏줄들, 모세혈관, 고혈압성 뇌출혈 때 잘 생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혈압성 뇌출혈 때 수술하러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봐도 아주 조그만 혈관에서 뽕뽕뽕 피가 솟아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견디질 못해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위험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겠죠. 그래서 혈압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이 심각한 분들은 평소 같은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평소에 관리를 못했다면 뇌출혈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연, 금주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들을 잘 관리하고 체중 관리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뇌혈관 관련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큰 혈관, 그런 모세혈관이 아니라 제법 큰 혈관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뇌의 주요 혈관들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건 검사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검사, CT나 MRI 중에서 혈관이 보이게 하는 CT 엔지오그래피나 MRA 같은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을 하면 터지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기형과 관련된 뇌동정맥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잘 생기는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뇌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이건 역시 미리 CT,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호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뇌는 미리 관리하고 미리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 터지기 전에 심한 두통이 오기 전에 경미한 두통이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두통을 무시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면 미리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두통이 생긴다면 미리미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실 두통이 없다 하더라도 뇌혈관은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혈액 검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들을 해결해 놓고 또 건강검진은 적어도 한 번은 해서 나의 뇌혈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검사를 한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질병은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질병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 중에서도 너무 작은 경우에는 지켜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이 되고 치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특히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미리 막아버리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이라는 훌륭한 시술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뇌출혈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뇌동맥류가 터져서 이미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의 경우에 가장 흔한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실핏줄들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혈압 조절만 되면 저절로 멎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미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핏덩어리가 뇌를 심각하게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흡수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경동맥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 좁아진 비율이 증상이 없을 때 80%를 넘어가지 않으면 80% 이상 좁아졌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라든지 경동맥 내막 절제술 같은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켜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좁아졌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더 이상 좁아지지 않게 관리만 잘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지 않고 쭉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백신과 뇌질환이 연관이 있을까요?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충분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부 관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백신 접종할 그 즈음에 유독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왔습니다. 백신 맞고 불과 수일 사이에 갑자기 혈관에 변화가 생겨서 뇌졸중이 생긴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웠고요. 평소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상당히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웬만한 백신은 되게 옹호하는 편이고 저도 잘 맞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는 편입니다. 뭐 이번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저도 벌써 맞았고요. 매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당시에 코로나가 아주 유행할 시기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저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들을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단기간의 연구 결과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